이제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어차피 대세는 월세화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어쩔 수 없지만 전세는 후진국형 4금융이니까 네. 이제 선진국처럼 가는 거다. 세입자 입장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을걸요 아마. 박원갑 박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박사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결국에 이제 경제도 지금 살려야 되는, 경제도 살려야 되는데 또 집값의 어떤 이런 상승 우려 같은 것도 잡아야 되는, 약간 그 되게 어려운 지금 상황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 수요를 누르더라도 그럼 매수를 못하게 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좀 전세나 월세 쪽으로 이렇게 수요가 좀 전환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전월세 시장 쪽은 상승 또 이런 변동성 뭐 좀 리스크가 더 커진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 시장은 대체적으로 이제 물가하고 GDP하고 같이 움직여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전세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KB 부동산을 보면요, 서울의 그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가 2023년 8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올랐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두 분을 제외하고 83주간 올랐거든요. 재밌는 것은 우리가 임대차 입법이 2020년 7월부터였죠. 그때 이후에 이 전세 유통 물량이 줄어요. 재계약이 많아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원래 이 물이 좀 없으면 어때요? 이게 굉장히 부침이 심해지죠. 이게 고기들도 한쪽으로 모여서 이렇게 살게 되고. 근데 물이 많으면 어때요? 유동성이 많으면은 시장이 안정적이죠. 네. 물이 없으면은 굉장히 변동성이 커집니다. 뭐 그런 어떤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뭐 전세 눌러앉기가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이지만 시장 전체를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이 줄어들으니까 작은 수급의 불균형만으로도 가격이 이렇게 출렁이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전세 시장의 어떤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 어떤 전세 상승 쪽을 좀 예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뭐 흔히 말하면 이제 뭐 전세 종말이나 뭐 전세 소멸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면 월세 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월세라는 것은 일부 빼고요, 지방의 뭐 연세라든지 아니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뭐 깔세, 네. 이런 거 빼고는 대부분이 아마 진정한 의미의 월세라기보다는 변형된 전세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반전세 같은. 그래서 반전세 네, 한마디로. 물론 이제 오피스텔하고 원룸 뺄게요. 네. 뭐 원래 10대1 법칙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증금이 1,000만 원이면 월세 얼마예요? 100만 원. 100만. 요게 이제 룰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아파트 기준으로 좀 보면은 아파트 지금 통계를 월세를 낼 때에 보증금 10억에 월 20만 원 내도 월세로 분류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얘기냐? 우리나라에 그러면 월세화 시대라는 것은 내가 지불하는 이 보증금은 낮아지고 월 내는 임대료가 높아진다, 이런 구조로 보시면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이 아마 전세 계약도 거의 반전세를 많이 하던데,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뭐예요? 아까 10억에 뭐 20만 원이라면은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8억에 만약에 뭐 100만 원, 한 뭐 이렇게. 100만 원, 네. 뭐 가령 뭐 이게 한 35만 원 정도 잡으면 되나요? 네. 그러면은 뭐 대충 그 정도 나오겠네. 그런 식으로 이제 간다는 건데, 이제 그러니까 전체 임대료 가운데 이 중에서 이제 보증금과 어떻게 보면은 월세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보증금이 낮아지고 월세가 높아지는 어떤 그런 형태인데, 근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제 힘들죠. 이게 은행 이자보다는 사실 뭐 무조건 높으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제 월세 시대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내 피고름 고유를 짜다가 집주인한테 온라인으로 붙이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특히 노인들이, 아마 어르신들이 좀 힘들 겁니다. 어르신들이 지금 월세를 받아야 할 판에 월세를 내야 된다는 것은 고통스럽죠. 그 제가 아는 분도 2022년 뭐 이때 한번 역전세를 맞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돈을 돌려주고 한 1, 2억 정도 돌려주신 다음에 이제 또 새로 또 이제 요번에 맞춰가지고 또 이제 올리시는데, 이때는 그냥 반전세로, 그러니까 보증금도 안 받고 월세로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제 여쭤보니까 이거 받아도 어디 지금 투자할 데도 없고 하니까 그냥 앞으로는 보증금은 고정해놓고 월세만 계속 이제 받으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점차 좀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이제 선진국 임대차 제도라고 뭐 흔히 얘기를 하는데, 저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진짜
고통스럽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우리나라가 월세로 넘어가야 뭐 드디어 이제 왜냐면 이게 전세는 후진국형 사금융이니까 네. 이제 선진국처럼 가는 거다. 세입자 입장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을 걸요 아마.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전세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위험한 사금융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긍정적인 기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강제 저축 기능도 있고 또 내 집 마련으로 가는 일종의 사다리 역할도 하잖아요. 목돈을 쥐고 있는 거잖아요. 월세 대비는 확실히 그래도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어차피 대세는 월세화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속도를 좀 늦췄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이제 오죽하면 이제 전세가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얘기하기를 이거 꿀복지라는 거잖아요. 꿀복지. 그 지난번에 뭐 그 중국 동포도 같은데 보니까 아니 2년 동안 살았는데 어떻게 돈을 그대로 되돌려 주냐고. 이런 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진짜 한국만 이렇게 유행한다는 게 물론 이제 뭐 남미나 일부 있다고 그러지만 이 보편적인 어떤 그 계약 형태로서는 한국밖에 없거든 사실상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있잖아 뭐 유엔에 얘기해 가지고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켜야 된다나? 그만큼 이게 어떻게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게 다소 이제 좀 위험한 거 있죠. 깡통 전세라든지 집주인이 뭐 그런 뭐 행포를 부린다든지 뭐 그런 뭐 디폴트 가능성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세입자들이 좋아하니까 항상 전세는 초과 수요거든요. 월세는 초과 공급이지만 뭐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다만 우리가 이제 이거를 그러면 월세 시대가 왔으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제 월세 받아서 나 노후 한번 보내볼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근데 그게 조금은 아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전월세 전환율 말씀하셨죠. 전월세 전환율하고 월세 수익률은 달라요. 그래서 전월세 전환율이 지금 우리가 한국 그 부동산은 통계를 보니까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전국이 지금 5.2%입니다. 그 1억에 52만 원 친다는 거죠. 아니 5.2%니까 520만 원. 아니 연은 520이죠. 네네. 그럼 11을 또 나눠야 되죠. 1억에 그러면. 520만 원. 그런데 이제 수도권이 5.0이고 서울은 4.6%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자본 이득에 대한 기대가 낮고 그리고 집값 상승 기대 심리가 낮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세입자들의 뭐 임대료 디폴트 가능성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보통 결정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집값의 상승에 대한 기대가 낮을수록 전월세 전환율은 좀 올라가요. 네. 올라가는데 문제는 월세 수익률은 이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월세 전환율이 한 5%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월세 수익률은 우리나라에 잘해봐야 2%대예요. 2% 중후반대 뭐 저런 분야 부산 정관 가보니까 한 4% 정도 나오던데 이거는 좀 일부 지방에서는 좀 4%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네. 대체적으로 아마 서울 수도권에서는 2%대 잘하면 한 3%대 정도까지 3%는 많이 적지 않을걸요. 그 집값 상승 기대감이 없을수록 월세 수익률이 높아지죠. 그 원룸 같은 데가 좀 높죠. 기본적으로 빌라 같은 데가 전환율이 좀 높긴 아파트는 낮죠. 전환율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월세 전환율하고 아파트 수익률은 임대 수익률이 다를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들어보면은 결국에 전세 쪽에서 상승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게 또 이제 집값을 또 밀어 올리는 효과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전세가 좋기도 하지만 또 이게 나쁘다 해서 없애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또 일부는 또 반전세로 돌린다고 하고 그럼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냥 뭐 올해 뭐 아니면 뭐 내년 초 이때까지는 전세 발 매매가 상승 이것까지는 좀 너무 과하다. 너무 과하죠. 그거는. 그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국민은행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가 비율이 53.8%, 뭐 54% 정도 돼요. 네. 가장 높았을 때가 2016년이었는데 그때 6월달에만 75.1%까지 갔을 겁니다. 네. 그때는 뭐냐면은 1억짜리 집 사면 2,500만 원 집 샀으니까 그때 갭 투자가 기승을 부린 게 내 투입 자본이 적어서 그런 겁니다. 네. 지금은 절반 가까이가 그죠? 어떻게 보면은 내 돈이 필요한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갭 투자가 크게 늘기는 어려울 거로 보이고 유행하기는 어려울 거로 보이고요. 네. 이게 한 60% 정도는 돼야 돼요. 근데 이게 무조건 높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이게 막 밀어 올리는 건 아니에요. 지방은 뭐 70% 가까이 돼도 집값 안 올라가잖아요. 못 올리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집값이 안 오른다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전세에 거주하는 게 더 유리하거든요. 그러면 전세값이 높아요. 매매는 떨어지는데 전세는 또 그대로면 전세가율이 그래서 높아지니까. 서울에서는 60% 정도 되면은 좀 밀어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건 이제 과거의 경험치에서 조금 이렇게 좀 요새는 일반화된 어떤 그런 뭐 논리처럼 이렇게 네. 얘기를 하던데 일부 그거는 어느 정도 맞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모든 지역에서 그게 해당이 안 된다는 거는 좀 염두에 좀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홍콩을 예를 한번 들어보니까 전용 면적 80제곱미터 네. 우리가 지금 33평이 84제곱미터니까 뭐 네. 거의 뭐 30평형 정도 되겠죠. 매매가 한 26억 정도 되고 그런데 월세가 한 654만 원 정도 돼요. 네. 보니까 한 3% 정도 돼요.
우리나라 확실히 월세가 싸죠. 그거는 우리나라가 전세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월세로 환산해 보면은 집값이 버블이죠. 수익 환원법으로 따지면은. 네. 옛날에 로버트 실러 교수가 그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를 예견을 할 때 그분이 적중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연간 임대료의 20배를 넘어서면은 집값이 버블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반포 같은 데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그럼 이번에 70억 간 거 있어요. 그 월세 얼마 나오겠어요? 많이 나와도 1년에 그렇죠. 뭐 2억 나오겠어요? 그럼 얼마예요? 그러면 60억이 40억이네? 네. 20배면 그럼 나머지 30억 어디로 간 거예요? 그러면 그럼 주거 프리미엄으로 볼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한강뷰로 볼 거예요? 여러 가지 있죠. 그러면 서울 강남도도 보면은 1년에 2억 안 나올걸요? 보통 30억짜리 지금 월세 받아봐야 한 1억에 600 정도 받으면은 뭐 그럭저럭 잘 받은 거죠. 그럼 얼마예요? 그러면 1년에 1억 2천이죠. 1억 2천 곱하기 20 하면 얼마예요, 그러면? 얼마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아마 30억도 안 정도. 되네. 네. 그럼 다 버블인 거죠, 그럼. 그렇게 따지면. 근데 그렇게 보지 말고 우리나라가 월세가 어떻게 보면은 전세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평가돼 있다면은 또 다른 판단 기준이 또 어떻게 등장하겠죠. 항상 여기서 항상 이걸 가지고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세가 없으면 이 월세겠냐라고 하는 사람이 한 편이 있고 아니다. 이 월세 대비 지금 너무 집값이 비싼 거다. 외국이 우리나라를 그대로 선진국 수익환원법 잣대로 접근하면은 잘 안 맞아요. IMF 때 그 수익환원법이 들어와가지고 빌딩 시장을 완전히 그 재평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이제 가치를 인정받았는데 우리나라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제가 보면 시세 차익형에 더 가까운 자본이득에 더 초점을 맞추어 있는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국제적인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지고 보면은 아마 이게 항상 버블일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전세 시스템이기 때문에 월세가 싼 편이다. 네. 그 외국 살다 온 사람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다 전세 때문에 우리나라 월세는 좀 싼 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항상 고민하는 건데 시장 가격을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여야 되냐는 거예요, 이게. 이게 철학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시장은 나보다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시장은 굉장히 미스터 마켓이라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네. 감정 기복이 심하고 어떻게 보면은 뭐 마치 조울증에 걸린 것처럼 굉장히 출렁거리고 이런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비성적 과열인 상태 있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7월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9,200건까지 갔을 때 네. 이거는 상투거든. 내가 보면 거래 상투거든. 평균을 넘어서면 때는 조심해야 돼. 평균 6,000건이잖아요. 이거 넘으면 조심해야 된다고 이게 항상. 그렇지 않고 이 과열 상태가 아니라 일반적인 그냥 숨쉬고 그냥 이렇게 막 너도 나도 사는 어떤 그런 묻지마가 아니라 네. 일반적인 연끌 매수가 아니라 이런 상황이라면은 저는 시장 가격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왜냐? 시장은 나보다 똑똑할 수 있거든요.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광기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집단 지성에 더 가까울 수도 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대수의 법칙이라고 그래가지고 그죠? 계속 이렇게 두 사이 던지면은 1,000만 번 던지면 다 그렇죠. 6분의 1 네. 다 나온다는 것처럼.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는 오히려 시장 IQ가 3만이고 나는 개인 IQ가 106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전문가분들 많이 만나면 시장을 훈계하려고 그러고 시장을 나무라고 뭐 그걸 뭐 투기적 집단으로 이렇게 막 매도하고 그런 게 분풀이로서는 좋은데 시장은 야멸찬 거거든요. 굉장히 비인간적인 어떤 머니게임 장소이기 때문에 참 이게 내 감정으로 보면 저는 반포도 버블이고 압구정도 버블이고 다 버블이라고 보는데 시장 가격 그 사는 사람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나보다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거기서 집을 사는 거잖아요. 네. 그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비성적으로 의사결정한 거예요. 물론 요번에 막판에 반포 70억 거래된 거는 제 생각에는 이 비허가 프리미엄이 들어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좀 약간 버블이에요, 저는. 그건 정상 가격이 아니에요. 막판에 지금 고점 거래된 거 있죠. 네, 이번에 전세 끼고 살려고. 토우제. 네. 그러니까 이른바 갭 투자 프리미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안 되니까 아마 일부 들어오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니고서는 오히려 프라이스 테이커.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 순응자가 저는 오히려 더 합리적일 수도 있겠다. 뭐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세나 월세 살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지금 야, 상황- 이건 쉽지 않아요. 그건 본인 판단인데 네. 선택은 자유죠. 근데 이제 요새 젊은 세대들이 하고 있는 방식.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했던 것은 이제 전공법 또 하나 등장한 게 우회 전략인데 전공법은 이제 일종의 전통적 이제 내 집 마련인데 일종의 이제 레버리지 전략을 이제 극대화하는 거죠. 이게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출을 최대한 끌어들이는 거죠. 네. 그래서 집을 사잖아요. 그럼 원리금을 갚아 나가요. 그러면 어때요?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완결체로서 내 집을 소유하는 거잖아요. 뭐 그 이전에는 뭐예요? 안방은 은행 거, 네. 건넌방하고 거실만 내 거잖아요. 뭐 그러면서 시간이 나중에 지나면서 해결이 예, 되죠. 가격도 오르고 이런 네. 방식을 많이 썼죠. 요 사이 우회 전략을 좀 펴는 젊은 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금융자산에 투자해서 돈을 좀 불린 다음에 나중에 사겠다. 뭐 이런 생각들. 그래서 뭐 냉정하게 보면은 내가 냉혈 인간이라면은 그 전략은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못 견딥니다. 요새처럼 폭락이 오면 못 견뎌요. 지금 뭐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분위기가. 지금 완전 공포감이 장난 아닌 상태인데. 그래서 이게 요번에 아마 큰 경험을 했을 거예요 아마. 이게 모든 수익은 바로 변동성에서 기인하는 거거든요. 네. 변동성이 없으면 수익도 없어요. 근데 그 변동성을 못 견디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멘탈에서 무너져요. 그래서 그거는 나의 어떤 과거의 경험치, 그 다음에 심리적 특성 이런 걸 보고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지 남 따라 무조건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요새 뭐 전문가들이 너무 많으니까 특히 부동산 주식 뭐 전부 다 전문가죠 요새는. 그래서 전문가분들이 오히려 자기 도식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단순 도식. 자기 편향에서 못 나오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는 제가 결론이 뭐냐면은 차라리 카페라든지 단톡방에서 여러분들 의견을 물어서 판단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게 오히려 집단지성이 더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생각하는 그게 오히려 답일 수도 있다. 상식이 답입니다. 상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에요. 그리고 상식이 만약에 나중에 틀렸더라도요, 그게 별로 나 자신을 그렇게 괴롭힐 필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자, 제 경험적으로 보면은 그냥 무난한 방법은 너무 타이밍 재지 말고, 그죠? 가격 메리트 보고 일단은 판단하고 내 집을 하나 갖고 있고 나중에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든지 하는 뭐 그런 마인드가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월세 살면서 주식 투자해서 돈을 불려가지고 이렇게 큰 돈을 버는 사람도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옛날에 주식 투자는 성공 확률이 5%였는데 최근에 ETF가 들어오면서 많이 그 성공 확률이 좀 올라갔어요. 네. 또 그 시간과의 싸움이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3배짜리 이게 쏙소리라든지 이런 테슬라 3배짜리 이래가지고 작살나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그 욕망을 참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옆으로 가는 게. 그거는 네.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거든요. 도박에 더 가까워가지고 그러니까 한 번 더 요번 계기로 해서 자기 성찰이 필요해요. 이게 이제 강요된 사유라고 그러거든요. 사람들은 생각 안 합니다. 오르면 무조건 기계적으로만 사고 하죠. 근데 이게 우연적으로 있잖아요. 우연적으로 어떤 나한테 이벤트가 생기면은 내 자신을 되돌아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내가 분명히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아마 요번에 그럼 아까 우회 전략을 쓰려고 했던 분들이 아마 요번에 그냥 지수를 그냥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몰빵 투자 3배짜리 2배짜리 해서 요번에 아마 재산 많이 날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 안 돼 이제. 당신은 그런 스타일 아니야. 그럼 그러면 안 돼. 다른 방식으로 가야 돼. 그러면. 그러니까 요번에 경험치를 토대로 아마 자기의 어떤 투자 방정식을 아마 다시 짜야 될 겁니다. 그럼 혹시 네. 이런 건 없을까요? 그러니까 전월세를 계속 살아야지 고민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전월세가 좀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집값이 빠진다는 거에 베팅하기 때문에 전월세를 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전월세가 빠지면서 뭐 아까 말한 집값도 같이 빠지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전월세 사는 분한테 가장 유리한 구조. 이렇게 될 확률은 없을까요? 뭐 그렇게 좀 확률이 높지 않다고 보세요? 그거는 예견 자체가 그는 금방진 얘기죠. 뭐 어떤 글로벌 경제 위기급 그거 와야 이런 거.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 미국발 고금리 쇼크라든지 네. 2008년에 그 리먼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대위기가 와야 돼요. 그리고 누가 알아요 그거를? 그거 아는 사람 있어요? 그 위기가 지금 올까봐 지금 다들 공포에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관세발 공포. 그거는 지나가 보지 않은 이상은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겸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확신에 빠지는 경우는 그거는 파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그런 정도의 어떤 강력한 거 말고는 뭐 대략적인 예측되는 범위 안에서는 지금 쉽진 않다. 이렇게 정리할 수 전월세는 있어요. 좀 더 올라간다고 봐야 되죠. 매매 가격은 뭐 어떻게 보면은 크게 오르진 않더라도 전월세 가격은 올라갈 수 있는데 다만 아까 말씀하시는 건 이거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 간에는 기란 관계라고 그래요 이게. 주택시장 내부 메커니즘으로 보면은 네. 주택을 안 사고 전세 수요가 늘어나면 어때요? 전세가 전세가 올라가 올라가니까. 집값은 낮아지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타나. 그 언제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11년, 12년, 13년 이때 나타났던 걸 기억하시죠?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위기가 와버리면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 거냐면은 이게
오히려 모든 자산 간에 이 동조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네. 이걸 이제 상관성 붕괴라고도 표현해요. 이게 뭐냐면은 이 원래 간에 자산 간에는 이게 배분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런데 이게 위기가 와버리면은 이게 모든 자산이 다 폭락이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요새 관심이 많은데 그 윌리엄 오닐이라는 진짜 굉장히 탁월한 주식 전문가가 있어요. 이분이 그 자산 배분은 안 맞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빼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이 네. 빼기 뭐 주식 비율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네. 양반 안 맞다는 거야, 그게. 어차피 동조화 되니까. 그러니까 채권도 안 맞다는 거야 이게 이 양반 얘기로는 결정적인 순간 때는 다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이 윌리엄 오닐인데 저는 이분이 맞다고 봐요. 오히려 저한테는. 그래서 이분이 유일한 자산 배분 효과는 뭐냐면 채권은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고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 예금하고 MMF하고 이 사람은 우선주를 얘기하는데 저는 우선주가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위기 때 더 폭락이 와버리거든요. 물론 배당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채권도 못 믿겠고 그 미국 요번에 뭐 TMF니 뭐 이런 거 뭐 했다가 다 요번에 물론 어떨 때는 뭐 이렇게 주식하고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긴 하지만 어떻게 폭락 올 때 같이 또 움직이긴 하잖아요. 네. 금도 이번에 같이 폭락이 왔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기가 오면은 전세든 매매든 다 폭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우리가 글로벌 금융 위기 때 그다음에 그리고 2022년 미국발 고금리 쇼크 때 매매보다 전세가 더 빠졌단 말이에요. 전세는 사금융이니까 이거는 조금만 흔들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럼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자, 이런 판단을 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어차피 선택이란 말이에요. 나는 집을 안 살 거야. 집을 안 사고 나는 집값이 떨어질 때 그때 내가 집을 살 거야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만약에 그 생각을 하면은 그 자처만 그치지 말고 행동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전세로 살면 안 되지 그럼. 나중에 위기 때 역전세난 일어나가지고 집주인들이 돈을 안 돌려준단 말이에요. 자선사업가가 아니잖아 집. 네. 아니면 내가 뺏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월세 살아야 되지. 월세 살면 가능해요. 왜? 준비돼 있거든요. 뭐 근데 그렇게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라 내가 그 생각이 맞다면은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100톤의 계획보다 1g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저는 어떠한 방식이 어차피 다 그거는 선택이고 자기 위험을 띠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자산을 그렇게 배분하는 거잖아요. 월세를 살면서 뭐 금융자산 같은 거를 뭐 가지고 있다가 이제 하락하면 그때 이제. 근데 들어간다. 이번에 아마 그거 못 견딜 엄청나게 힘들어할 걸 지금요 아마. 그 한때 그 저 주식 전문가분들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월세 살면서 주식 투자하라고 했는데 그게 맞는데 그 항상 모든 구간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걸 저도 빼질하게 느낍니다. 200일선 붕괴되고 나서 미련 없이 그냥 아무리 컴퓨터 그냥 이렇게 프로그램 매도하듯이 던졌어야 네. 되는데 미련을 보면 온갖 거 갖다 붙이잖아요. 자기 생각이 있으면은 데이터조차도 무시합니다. 데이터조차를 그렇죠. 자기식으로 합리화시키면서 이번에 다 당했잖아요. 왜 200일선 무너졌는데 왜 주식을 왜 갖고 있어요? 왜? 그러니까 200일선이 이동 평균선이 그러니까 200일선 위에 있을 때는 그 얘기가 맞아. 근데 200일선이 붕괴되면은 이거는 진짜 바닥 모르게 뭐 바닥이 아니라 뭐 지하실 뭐 7, 8층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저 뭐지 수맥까지도 내려가기 때문에 그거는 그러니까 모든 법칙들은 이게 하나의 어떻게 그 획일화되고 고정 룰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투자할 때도 좀 더 보수적으로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보수적인 투자는 마음이 편안하다고 얘기하는 이유도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요번에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게 자산 이때 배분이라는 것은 아까 뭐 윌리엄 오닐이 했던 그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파트너 그냥 조금 하나 사놓고 나머지 그 남은 돈으로 연금이나 그냥 연금조 ISA나 IRP나 그냥 요거 그냥 이것만 할 걸 이렇게 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집투한 사람들 이번에 굉장히 아마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사람은 이제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성장하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을 아마 교훈 삼아서 다시 포트폴리오를 재정립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을 사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이제 소위 말하는 뭐 당장 내가 들어갈 돈이 없거나 아니면 당장은 내가 그게 필요는 하지 않지만 나중에 들어가 살 집으로 뭐 전세 끼고 사놓는 경우들도 많은데 저는 그거 괜찮다고 봐요. 근데 항상 그게 역전세 우려를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당장 뭐 한 1, 2년 안에 뭐 역전세가 올 확률은 높지는 않겠다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죠. 현재로는 뭐 근데 이거 미국발 이게 지금 관세 쇼크 저거 있잖아요. 뭐 저게 저런 어떻게 어떤 확산될지 뭐 엄청난 저런 저거는 예언 계획을 자체가 쓰는- 불가능한 거고요. 그런데 제가 많이 느꼈는데요. 내가 만약에 지금은 갭 투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원래 이제 옛날에 기업형 갭 투기라고 그랬죠. 요거 빼고 근데 집 한 채 내가 갖고 있고 나머지 갭 투자를 하나 사놓는 거 요거 또 있고 또 내가 돈이 모자라니까 나중에 이제 일단은 갭 투자를 해놨다가 나중에 돈 모아서 들어가겠다는 게 이게 이제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세 가지구나,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집 마련의 어떤 단계별 전략으로서 갭 투자하는 거는 저는 선량하는 갭 투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주택자가 예. 전세 끼고 사놓는 거 두 개 말고. 아니, 무주택자가 네, 이제 전세 하나 끼고 사는 사놓는 거, 거. 네. 그거는 저는 나쁠 거 없다고 봐요. 그거는 과거에 됐고, 뭐 지금도 그게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아니, 뭐 무주택자가 내 집 사는 거에 대해서 그걸 제약시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자, 이런 경우에 이번에 우리가 2022년에 한번 겪었잖아요. 역전세나 심하게 겪었잖아요. 집 한 채 가지고만 역전세나 일어나서 세입자가 나간다고 그러고 안 나가면 나한테 경매 붙이겠다고 협박하고 이래서 아마 많이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셀러리맨이라면 그렇게까지 문제가 안 되는 걸 많이 발견했습니다. 아니 자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전세가 6억인데 네. 이게 한 5억으로 떨어졌어.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세입자한테 제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그러면 이걸 보증금을 5억으로 낮추는 대신에 제가 월세를 한 달에 35만 원 드리겠습니다. 뭐 이자 쪽으로 주겠다. 그러다 보면 다시 또 올라가잖아요. 네. 충분히 연착륙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번에 문제가 된 사람이 뭐냐면은 집을 갭 투자로 5채, 6채 샀던 사람들은 막판에 이게 결국은 빌라 이런 전세 사기 이런 것처럼 아파트도 이게 여러 채를 5채, 6채 이거 사놓고 자기가 뭐 파이어족이라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런 페텔 리스크나 블랙 스완을 못 견딘 거죠. 개인은요 충분히 이게 스스로 자기 월급을 갖고 있으면은 충분히 버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역전세나 일어나서 그러면은 내가 그런 곤혹스러운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라고 했을 때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그러면 갭 투자를 안 해? 내 집을 사는데 저는 해도 된다고 봐요. 충분히 셀러리맨이면 충분히 그 정도 캐시플로는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역전세난 부분에 대해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너무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이른바 그 하이먼 민스크가 그 말했던 그 있잖아요. 그런 뭐 민스크 모먼트 있잖아요. 우량자산마저도 만약에 이렇게 곤박들 치는 그런 상황이 우리 2022년에 나타났지만 그래도 있잖아요. 집 한 채 갖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아마 자기가 스스로 대응 방안을 마련했을 거고 지금은 다 아마 거의 정상적인 상황으로 왔을 겁니다. 그래서 집 한 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까지는 저는 과도하게 우려하는 거는 그거는 마치 저는 지하철 타고 다니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그런 걱정이다. 옛날에 내 둔촌주공 그거 네. 옛날에 그 계약할까 말까 내 전화 많이 저희들 많이 받은 상담 많이 했는데 내 안 할 거면 지하철 타고 다니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그거는 너무 과도한 어떤 극단적인 어떤 공포를 너무 일반화해 버리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평범하게 그냥 삶을 살아가듯이 투자도 아마 제 생각에 그렇게 하면은 큰 문제 없을 겁니다.